서울 강남 한복판 유리병 너머로 오후 햇살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명품관 안은 향수 냄새와 사람들의 목소리로 가득했지요. 정민은 오늘도 환하게 웃으며 고객을 맞이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어서 오세요를 외쳤지만 마음 한켠엔 피로가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를 감당하려면 그만둘 수 없었어요. 그래도 정민은 늘 단정한 머리와 밝은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손님이 떠난 자리를 닦고 무너진 진열대를 정성껏 정리했습니다. 동료들은 때때로 넌 너무 성실해서 손해야라며 웃었지만 정민은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낡은 회색 코트를 입은 노년의 남자가 명품관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구겨진 모자, 다른 구두, 손에는 낡은 가죽 가방 하나뿐이었죠. 직원들은 잠시 시선을 마주친 뒤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런 분이 여긴 왜 들어오신 거야? 누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정민은 그런 시선을 외면하고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구경해 보시겠어요? 라고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매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정민은 손수건을 꺼내 유리 진열대를 닦으며 그를 몰래 살폈습니다. 노인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직원들의 태도, 고객의 반응, 매장 구석의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민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요즘은 이런 데서 일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민은 놀랐지만 부드럽게 웃으며 괜찮습니다. 좋아하는 일이니까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짧은 대화에 담긴 진심이 묘하게 따뜻했지요.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매장을 나섰습니다. 그가 떠난 뒤에도 정민의 마음엔 이상한 여운이 남았습니다. 뭔가 낯익은 그러나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었어요. 그녀는 잠시 멈춰 그가 앉았던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엔 미묘한 향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관리자에게 호출을 받았죠. 정민 씨, 오늘 이상한 손님이 왔었대요. 회장님이셨답니다. 정민은 숨이 멎은 듯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그 거지 같은 노인이 재벌그룹 회장이었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어머니의 병실, 병원비, 그리고 방금 전에 따뜻한 눈빛이 스치듯 떠올랐습니다. 무엇인가 예상치 못한 일이 시작되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백화점의 조명이 천천히 어두워지고 쇼윈도 뒤에 비친 정민의 얼굴 위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여느 날처럼 시작했지만 그날 이후 평범하지 않은 운명의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죠. 며칠이 지나고 백화점은 평소보다 유난히 분주했습니다. 새로 입고된 제품을 진열하느라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였죠. 정민은 묵묵히 매장을 정리하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엔 여전히 며칠 전에 그 노인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회장님이셨을까? 믿기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의 대화는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낡은 모자와 헐렁한 외투를 걸친 남자가 다시 매장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그를 피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를 향해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고 다른 이는 또 왔네라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아무 망설임 없이 다가가 또 오셨네요. 날이 추운데 괜찮으세요? 하고 말을 건넸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난번보다 한층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정민은 물 한 잔을 내밀며 그가 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불편하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매장 매니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정민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민 씨, 저 손님 때문에 다른 고객들이 불편해합니다. 잠깐 나가시라고 하세요. 정민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님은 누구나 고객이에요. 옷차림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죠. 그녀의 말에 매니저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그 장면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엔 놀라움과 감탄이 섞여 있었지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지만 누군가를 이렇게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그때 회장은 우연히 정민이 매장 구석에서 어떤 남자와 봉투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잠시 의심이 스쳤습니다. 혹시 돈을 거래하는 건 아닌가? 정민이 퇴근길에 잠시 들른 고물상 사장이 백화점으로 찾아온 것이었지만 회장은 그것을 오해했습니다. 그녀의 진심을 믿으려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매장 밖으로 나오는 회장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습니다. 자신이 직접 확인하겠다는 결심은 변함없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한편 정민은 봉투 속 영수증을 확인하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원비가 또 밀려 있었던 것이죠. 그녀는 계산대 너머로 회장의 뒷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집무실에서 조용히 서류를 넘겼습니다. 정민의 인사기록, 경력, 가족사항이 적힌 보고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지요. 그는 서류를 덮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걸까? 그 물음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퇴근길 버스 창가에 얼굴을 기댄 채 어두운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따라 도시의 불빛이 유난히 멀고 차가워 보였지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엔 여전히 작은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닥칠 폭풍의 전조라는 걸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백화점의 화려한 불빛이 여느 날처럼 반짝였지만 정민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오전 근무 도중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은 후부터 그녀의 마음은 불안으로 뒤덮였죠. 어머니의 병세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녀는 퇴근하자마자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손끝은 얼어붙었지만 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침대 위에 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정민은 손을 꼭 잡고 엄마 나왔어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그 안엔 오래된 갈색 상자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남은 에르메스 가방이 조심스레 놓여 있었죠. 정민은 놀라서 숨을 삼켰습니다. 세련된 디자인이었지만 오래돼서 손잡이는 닳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힘겹게 입술을 떼며 이건 내가 꼭 가져야 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정민은 눈물이 차오르는 걸 참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가방은 내가 믿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에게 보이라. 그 말이 끝나자 어머니의 눈꺼풀이 서서히 내려앉았습니다. 정민은 엄마 하고 부르며 몸을 흔들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병실 안엔 기계음만 울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조심스럽게 팔을 붙잡았지만 정민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끝이 차가운 어머니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며칠 뒤 장례식장은 한산했습니다. 동료 몇 명만 조용히 조문하고 떠났습니다. 정민은 검은 옷차림으로 사진 앞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나 혼자 남았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희미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에르메스 가방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가방 안에는 오래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편지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명호. 정민은 숨을 삼키며 편지를 펼쳤습니다. 종이는 오래돼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색돼 있었고 글씨는 조심스레 눌러 쓴 듯 또렷했습니다. 이 가방은 당신이 준 유일한 선물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 선물보다 당신의 마음이 더 보고 싶었어요. 정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에서 백화점에 찾아왔던 낡은 코트 차림의 남자의 얼굴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유품, 그리고 그 낯선 손님.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했죠. 그러나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품에 안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정민은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내가 꼭 진실을 찾아낼게요.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오르고 희미한 빛이 가방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정민의 눈동자에는 결의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이제 막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세상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정민은 백화점 본사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재벌그룹 회장 최명호가 직접 자신을 초대했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엔 장난 전화인 줄 알았지만 공식 문서와 비서실 명의의 안내문이 도착하자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종이를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초대 장소는 도심 외곽의 고급 저택, 평범한 직원이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초대 당일 정민은 검정 코트를 입고 어머니의 에르메스 가방을 꼭 쥔 채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저택의 대문은 높고 묵직했으며 경비원은 그녀의 이름을 확인하더니 정중히 안내했습니다. 정민은 낯선 긴장감 속에서 조용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초상화와 화려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집안은 숨소리조차 삼켜버릴 듯 고요했습니다. 응접실 문이 열리자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백화점에서 보던 낡은 코트 차림의 노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깔끔한 양복, 단단한 표정, 그리고 그 안에 깃든 묘한 따뜻함이 공존하고 있었죠. 정민은 조심스럽게 인사하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의 침묵이 흐른 뒤 회장의 시선이 정민의 손에 들린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몸을 숙여 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죽 손잡이 끝에 새겨진 희미한 이니셜 C, M, H. 그것은 그가 젊은 시절 첫사랑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가방이었습니다. 회장의 숨이 막히듯 멈췄고 정민은 그런 그를 의아하게 바라봤습니다. 회장은 재빨리 표정을 감추며 물 한 모금을 삼켰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래된 기억들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의 야망 때문에 그 사랑을 포기해야 했고 그 후 다시는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여자의 흔적이 낯선 여직원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방 어디서 났습니까? 회장의 목소리는 낮지만 떨려 있었습니다. 정민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이에요. 순간 회장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차가워졌고 정민은 그 변화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짧은 만남이 끝나고 정민은 저택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까지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난 뒤
그는 비서에게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그 직원의 출생 기록을 다시 조사해봐. 비서는 놀란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서재 불을 켜둔 채 잠들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엔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웃고 있는 한 여인. 그녀의 팔에 걸린 바로 그 가방이 선명히 보였습니다. 회장은 사진을 바라보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설마 그 아이가? 속삭임이 방 안을 떠돌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빗소리 사이로 과거와 현재가 얽히는 듯한 묘한 울림이 흘러나왔습니다. 회장은 알았습니다. 이제 오래 묻어둔 진실이 곧 드러나게 될 것이므려. 정민은 본사 행사 지원 요청을 받고 대형 호텔로 향했습니다. 재벌그룹의 창립기념 만찬이 열리는 날이었지요. 그녀는 단순한 행사 지원 요원으로 참석했지만 마음 한편이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그날은 회장과 그의 형, 최명준이 동시에 모습을 드러내는 드문 자리였습니다. 정민은 백스테이지에서 테이블 세팅을 점검하며 사람들의 웅성거림을 들었습니다. 저분이 회장 형님이시래. 진짜 실세라던데. 그런 말들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정민이 행사장을 지나가던 중 한 중년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인사를 건넸고 정민은 본능적으로 몸을 굳혔습니다. 기억 속 사진 속 인물, 어머니의 젊은 시절을 무너뜨렸던 바로 그 남자 최명준이었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명준은 정민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변 인사들과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그 여유로운 표정이 정민의 속을 뒤흔들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정민은 뒤편 복도에서 회장의 비서를 만났습니다. 그가 떨어뜨린 서류 봉투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정민은 습관처럼 도와주려다가 그 속에서 비밀계좌 거래 내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았습니다. 거기엔 최명준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고통, 회장의 이상한 반응, 그리고 그날의 가방. 정민은 그날 밤 회장의 저택 앞에서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손에 쥔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봐주세요. 어머니가 그분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요. 회장은 서류를 확인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문서 속에는 형 명준이 회사 자금을 빼돌리며 과거 한 여성을 이용해 해외 자산을 이전했다는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여성이 바로 정민의 어머니였죠. 회장은 의자에 앉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 여자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어머니예요. 순간 회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놀란 정민이 몸을 숙였지만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난 알고 있었소. 형이 그런 짓을 한 걸. 하지만 막지 못했소. 그때 내가 더 용기 있었다면 내 어머니 인생이 달라졌을 거요.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정민은 말없이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고요했습니다. 회장은 결심하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끝내야겠소. 형의 죄를 세상에 밝힐 때가 됐지. 그는 손을 떨며 전화기를 들어 비서를 불렀습니다. 내일 아침 기자회견을 준비해. 그 한마디로 오래 감춰온 진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날 운명이 되었습니다. 정민은 저택을 떠나기 전 회장의 옆에 놓인 낡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젊은 여인, 그리고 회장의 환한 웃음. 그 사진 속 미소가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사진을 바로 세웠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고통과 자신의 상처가 덧없이 흩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밤하늘에는 작은 별빛이 떠 있었습니다. 정민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슬픔보다는 결의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모든 걸 바로잡을 때예요. 그녀는 작게 중얼거리며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 뒤로 세상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대한 회의실에는 긴장된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회장의 입을 기다렸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손에는 원고 한 장이 쥐어 있었지만 그는 그걸 펼치지 않았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 얼굴엔 피로와 결의가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가족의 불행을 외면했습니다. 회장의 첫 마디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기자들이 거렸지만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 형, 최명준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한 여인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도 침묵했습니다. 그것이 제 죄입니다. 기자들의 손끝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시각 화면 속을 지켜보던 정민은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말이 끝나자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가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인정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TV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죄 없는 이들의 인생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기자회견장은 술렁거렸습니다. 그 순간 비서가 달려와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회장은 그것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명준 회장님, 체포영장 발부.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의 죄가 끝을 맞이했다는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은 깊은 숨을 내쉬며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그날 오후 회장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몰아친 스트레스 때문인지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병실 창가에는 정민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그를 바라봤습니다. 회장은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조금은 가벼워졌소. 그의 말에 정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의 침묵 후 정민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셨어요? 그때 막으셨다면 어머니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땐 내가 너무 비겁했소. 돈과 명예가 사람보다 중요하다고 믿었으니까. 그 죗값을 이제야 치르게 됐소.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민은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도 용서하셨을 거예요. 그녀의 말은 잔잔했지만 단단했습니다. 회장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소.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하오. 잠시 후 그는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됐어. 그날 저녁 병실 문 앞에서 도윤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아버지의 곁으로 다가왔지만 회장은 이미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남아 있었죠. 정민은 손끝으로 회장의 담요를 곧게 펴주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안도에 가까운 눈물이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노을이 길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창문을 넘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정민은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네요. 그리고 창밖 하늘 저편으로 마치 누군가의 미소처럼 따뜻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봄으로 넘어가고 도심 한가운데 새 건물이 하나 문을 열었습니다. 정민이 설립한 희망의 손길 재단이었습니다. 이곳은 직업 차별 없이 누구나 배움과 일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었죠. 개관식 당일 정민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연단에 섰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와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와는 달리 담담했습니다. 저는 한때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용서는 복수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요. 순간 객석이 숙연해졌습니다. 정민은 어머니의 낡은 에르메스 가방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가방은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엔 새로운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도윤이 무대 뒤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깔끔한 셔츠 차림이었지만 회장가의 후계자라는 위압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따뜻한 미소가 남아 있었죠. 수고했어요, 정민 씨. 회장님이 보셨다면 분명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그 말에 정민은 잠시 고개를 숙였지만 금세 미소 지었습니다. 그분이 내게 준 마지막 말이 있었어요. 진짜 부자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오늘 그 뜻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정민은 재단의 첫 강연을 맡았습니다. 수십 명의 청년들이 좁은 강의실에 앉아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백화점 직원이었어요. 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받았죠. 하지만 결국 제 인생을 바꾼 건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제 선택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고 목소리엔 진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강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고요했습니다. 한편 뉴스에서는 최명준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복역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세상은 잠시 떠들썩했지만 정민은 그 소식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기자들에게 그분도 언젠가 자신을 용서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에 놀랐지만 곧 진심을 느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정민은 재단 건물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노을빛이 도심을 물들이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가만히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그 한마디는 바람에 실려 멀리 퍼졌습니다. 잠시 후 도윤이 뒤따라 올라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녀 곁에 서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정민이 중얼거리자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앞으로는 당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비출 차례예요. 정민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도심 곳곳의 전광판에 재단 개관 소식이 비추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화면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새 하늘엔 초승달이 걸려 있었고 봄바람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정민은 손에 든 가방을 다시 꼭 쥐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나의 길을 걸어갈게요.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반짝이듯 그녀의 인생도 새로운 장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몇 해가 지나 세월은 조용히 흘렀습니다. 도시의 풍경은 변했지만 정민의 일상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희망의 손길 재단의 대표로 일하며 매일 사람들을 만나고 돕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머리카락엔 흰빛이 조금 더 섞였지만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직원들은 그녀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존경했고 재단은 사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정민은 사무실 한켠에 작은 전시실을 찾았습니다. 전시대 위에는 오래된 에르메스 가방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가죽은 닳았고 금속 장식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가방 앞엔 작은 명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용서의 유산 진짜 부자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문구를 본 방문객들은 한동안 발걸음을 멈추곤 했습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고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민은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뒤로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넉넉한 셔츠에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죠. 오늘도 이곳이 제일 인기네요. 도윤의 말에 정민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 가방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전시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복수의 상징이었던 가방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도윤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이 회장님 기일이에요. 정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커튼 사이로 흘러들어오고 미세한 먼지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본다면 분명 웃고 계실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엔 깊은 그리움이 비쳤습니다. 정민은 손을 모아 잠시 기도하듯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미소, 회장의 따뜻한 눈빛, 도윤의 믿음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긴 세월 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슬픔과 분노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평온한 마음과 감사뿐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천천히 살아요. 도윤의 말에 정민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웃었습니다. 그래요. 천천히 오래. 그 미소 속엔 긴 시간의 고통을 딛고 찾아낸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단의 창문에 불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거리에는 봄비가 살짝 내렸고 가로등 불빛이 빗방울에 부서져 반짝였습니다. 정민은 창가에 서서 비 내리는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문득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 정말 잘 살고 있구나, 내 딸. 정민은 살짝 눈을 감고 미소 지었습니다. 네,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엔 삶을 꿰뚫는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화면은 서서히 멀어지고 전시된 가방 위로 부드러운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막처럼 한 문장이 남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 되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용서와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